자, 오늘 같이 볼 작품은 바로 엇박자 D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박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에요. 다르다는 게 과연 틀리다는 뜻일까요? 이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시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인공 D가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나가 서술자예요. 두 인물이 정말 다르죠? 서술자인 나는 아주 현실적인데 주인공 D는 순수하고 열정 그 자체예요.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 바로 고등학교 합창단 시절이었죠. 근데 이 합창단, 사실상 그냥 자습실이었어요. 다들 공부만 했죠. 딱 한 명, 노래에 진심인 D만 빼고요. 그런데 첫 연습 때 문제가 생겨요. D가 엄청난 음치에 박치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선생님은 D를 도와주기는커녕 넌 소리내지 마, 입만 뻥긋해 라며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축제날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돼요. 무대 위에서 뺨을 맞았거든요. 자, 여기서 작품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현재에서 과거, 다시 현재로. 이런 역순행적 구성은 아주 중요해요. 시간이 흘러 다시 현재. 20년 만에 D가 나에게 연락해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요. 바로 무성 영화랑 인기 밴드 더블 더빙의 음악을 합친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나는 이 제안을 덥석 물어요. D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D가 좀 이상한 부탁을 해요. 자기를 놀렸던 옛날 합창단 친구들을 다 초대해달래요. 드디어 공연 날. D가 준비한 무대는 총 4부분으로 아주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공연의 핵심은 바로 엇박이었어요. 음악과 영상을 일부러 살짝 어긋나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묘하게 멋있어요. 앙코르 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끊겨요. 다들 방송사고인 줄 알았지만 이게 바로 디렐리 계획이었어요. D가 말하죠. 이건 20년 전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야.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는 순간이죠. 그때 20년 전 합창곡이 나와요. 놀랍게도 22명의 음치들이 각자 다르게 부른 노래였죠. 시끄러울 것 같죠?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서 정말 이상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죠? 20년 전엔 D가 립싱크를 했는데 이젠 친구들이 그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해요. 과거의 조롱이 현재의 존중으로 바뀐 순간이에요. 친구들이 드디어 D의 다름을 이해하게 된 거죠. 자, 이 소설의 주제의 의식,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잣대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엇박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입니다. 주인공 유자를 만나볼까요?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소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인물에 대한 짧은 전기문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게 실명소설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유자는 작가의 실제 친구를 모델로 했습니다. 서술자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를 유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공자나 맹자처럼요. 서술자는 유자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 인물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자의 성품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이 주대입니다. 반대로 유자가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줏대 없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럼 이런 성격이 잘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 비단잉어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비단잉어 한 마리 가격 무려 80만 원. 당시 노동자 3년치 월급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멘트 독 때문에 잉어들이 다 죽자 총수는 괜히 유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자의 대응이 정말 재치 있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툭 던집니다. 이런 걸 바로 풍자와 해학이라고 합니다. 웃음으로 총수의 허영심을 꼬집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잉어로 매운탕을 끓여서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통쾌하죠? 이 일로 유자는 교통사고 처리 담당으로 밀려나는데요. 여기서 그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들 집을 찾아가 보니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자의 공감은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죠.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 쌀이나 연탄처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는 길에 마음이 계속 찜찜했던 겁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반찬이었죠.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굴비를 사갑니다. 이 사투리 섞인 대사 좀 보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소설의 특징.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가 유자를 지켜보는 거죠. 유자의 삶을 쭉 보면 처한 상황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유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 같은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입니다. 주인공 유자를 만나볼까요?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소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인물에 대한 짧은 전기문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게 실명소설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유자는 작가의 실제 친구를 모델로 했습니다. 서술자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를 유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공자나 맹자처럼요. 서술자는 유자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 인물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자의 성품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이 주대입니다. 반대로 유자가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줏대 없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럼 이런 성격이 잘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 비단잉어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비단잉어 한 마리 가격 무려 80만 원, 당시 노동자 3년치 월급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멘트 독 때문에 잉어들이 다 죽자 총수는 괜히 유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자의 대응이 정말 재치 있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툭 던집니다. 이런 걸 바로 풍자와 해학이라고 합니다. 웃음으로 총수의 허영심을 꼬집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잉어로 매운탕을 끓여서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통쾌하죠? 이 일로 유자는 교통사고 처리 담당으로 밀려나는데요. 여기서 그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들 집을 찾아가 보니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자의 공감은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죠.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 쌀이나 연탄처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는 길에 마음이 계속 찜찜했던 겁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반찬이었죠.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굴비를 사갑니다. 이 사투리 섞인 대사 좀 보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소설의 특징.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가 유자를 지켜보는 거죠. 유자의 삶을 쭉 보면 처한 상황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유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 같은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입니다. 주인공 유자를 만나볼까요?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소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인물에 대한 짧은 전기문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게 실명소설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유자는 작가의 실제 친구를 모델로 했습니다. 서술자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를 유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공자나 맹자처럼요. 서술자는 유자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 인물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자의 성품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이 주대입니다. 반대로 유자가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줏대 없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럼 이런 성격이 잘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 비단잉어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비단잉어 한 마리 가격 무려 80만 원, 당시 노동자 3년치 월급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멘트 독 때문에 잉어들이 다 죽자 총수는 괜히 유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자의 대응이 정말 재치 있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툭 던집니다. 이런 걸 바로 풍자와 해학이라고 합니다. 웃음으로 총수의 허영심을 꼬집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잉어로 매운탕을 끓여서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통쾌하죠? 이 일로 유자는 교통사고 처리 담당으로 밀려나는데요. 여기서 그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들 집을 찾아가 보니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자의 공감은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죠.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 쌀이나 연탄처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는 길에 마음이 계속 찜찜했던 겁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반찬이었죠.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굴비를 사갑니다. 이 사투리 섞인 대사 좀 보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소설의 특징.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가 유자를 지켜보는 거죠. 유자의 삶을 쭉 보면 처한 상황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유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 같은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